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대 양당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부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은 민생이라며 야권 심판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 없다며 정권 심판을 부각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당 이야기 먼저 하죠. 오늘의 이슈는 이제 서로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범죄자 심판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수도권 지역을 많이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13일에 걸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선 민생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락동 시장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자정 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서 사실 그곳에서는 12시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정치가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범죄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라는 점을 호소를 하고, 이어서 오늘 날 밝은 후에는 수도권의 한강벨트 또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12군데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주 강행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용산을 제외하면 다 민주당 현역으로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만큼 약세 지역을 먼저 공략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를 펼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지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후보들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전체 선거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의석수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도권을 집중 공략한 것 같은데, 이제 한마디만 제가 얘기하면, 그 법조인이신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시고 이렇게 범죄자 집단이라고 몰아가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이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심판론 하면 야당에서 꺼내는 정권 심판론이 대부분인데, 심판론을 다시 한번 꺼내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심판론에는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종심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이처럼 혐의가 많은,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분이 제1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던가, 그것도 정치 관련 사건도 아니고요. 부패 관련 직권남용 여러 가지 위증, 여러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주요 정당 역시도 그 대표라는 분이 2심에서까지 실형을 받은 분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어서 곧 3심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인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인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범죄 세력에게 맡겨서는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의 퇴행을 할 것이냐, 정치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을 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는, 그건 이제 다른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를 해보면, 네.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1심도 안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게 그리고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보통 정권을 잡고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바람이 부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국정을 맡겨놨는데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그걸
뭐 뒤집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범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재판 결과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범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그 발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뭐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것도 공개적인 연설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본인이 또 많은 그 후보들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과격한 언어 사용하지 말라. 자극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극적인 말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면 자꾸 이제 거친 언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그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상시 발언의 수위와는 좀 달랐어요.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좀 달라진 겁니까? 아무래도 좀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무척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직에 있을 때나 혹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왜 그런 심한 발언을 하느냐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뭐 일일 일실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강도를 비교해 보자면 오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뭐 쭉 주워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직 발언도 있었고 뭐 대만 중국에 대해서 시시해하는 발언도 있었고 뭐 매 때리는 의붓아버지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강원 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 그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뭐 난리 뽕짝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일상적인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과 또 그분이 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이것이 이제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A란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돼봤자 죽였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욕설에 가까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사실은 저런 표현은 욕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거친 언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거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자 취급한 거 뭐 일상적이었고 늘 입만 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아직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건 과연 타당한 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예. 그만큼 한 비대위원장과 지금 국민의힘은 절박하다, 절치부심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욕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X 같은을 욕설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 그 가족에게 한 욕설 뭐 이런 것과 또 굳이 비교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이제 심판론을 양쪽에서 꺼냈다면 또 하나 여당에서 꺼낸 것은 국회 이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시점상으로 볼 때 어떤 그 선거에서 뭐 좀 표를 얻는데 유리하고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지는 네.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이 국회의 분원 설치 그리고 세종 이전에 관해서는 과거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세종에 그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것은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 5군데만 남겨두고 국회의장실이라든가 본회의장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분원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여의도 정치를 좀 종식시키고 완전한 행정도시로,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같은 곳으로 세종을 만들면서 또 그에 대한 부가 효과로 여의도의 빈 국회의사당 공간을 온전히 시민께 돌려드리고 또 지금 고도 제한 같은 그런 행정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게 되면은 또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큰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건 참 좋은 제안이고 정책적 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 세종 이전. 이건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고요.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지금 꺼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이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던진다고 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총선 끝나고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다른 얘기 나오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입장 싹 바꿔가지고 안 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가 다 옮겼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국회 세종을 옮기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대를 했었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속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선 결과가 어떻든 뭐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정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꼭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로 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정체성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본인의 가문이 4대 이전부터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공헌을 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또 상당히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 당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첫 행보가 연평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천안함 14주기를 추모하면서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보훈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면은 이어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것은 역시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할 수 있는 발언, 5.18 왜곡 등에 대해서 앞으로 뭐 혹시 뭐 없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보가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광주행. 뭐 아무래도 이제 광주에 민심이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도태우 후보가 이제 물론 이제 공천을 취소하긴 했지만 5.18 망언 때문에 광주 민심이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 공천하면서 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광주나 호남 시민들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와서 잘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공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이제 뭐 지금 선대위원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고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차분하게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하고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신이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의 방문으로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뢰를 쌓는 그런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심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뭐 선거 때만 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특별히 뭐 저는 한 번의 방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나 또 윤석열 정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도태우 후보에 관해서 이제 낙마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 이제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과거 천안함 망언과 관련한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최소 5명이 있습니다. 노종면, 권칠승, 장경태 이런 분들 하신 말씀 그대로 있는데 개중에는 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 서해 수호의 날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곳에 이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점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후보로서 어떤 입장 표명도 없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저렇게 이제 김현주 평론가님 뭐 얘기하다가 딴 걸 끄집어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해군 출신이기도 하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동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건 천안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보에 철저히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개인의 뭐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식 입장 자체가 그렇다는 점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관계없이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의협 회장이 강경파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졌는데 의대 정원을 넣고 이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총선 앞두고. 근데 보니까 이 차기 의협 회장이 국회 20, 30석 당락은 자기가 결정할 만한 전략이 있다라고 꺼냈어요. 이거를 여당에서 좀 일단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글쎄 뭐 상당히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총선을 앞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길어지면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의협 그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만 이 후보 한 5명 가운데 4명이 강경파였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 그중에서 2명이 결선에 나가서 지금 임현택 회장 당선자가 된 것인데요. 이분이 지금 하시는 주장을 보자면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뭐 파면해라. 그리고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세운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총선에 마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한 마치 엄포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의사협회가 과연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물음조차도 지금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좀 손을 내밀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그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것을 잘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분의 발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내세워서 본인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주장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뭐 몇 명을 떨어뜨리고 몇 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당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발언들을 의협 회장이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본인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렇게 되면 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내가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들한테도 별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이고 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뭔가 자기들한테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돼라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당 이야기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고 이번 선거의 포인트도 역시 정권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서 일정을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용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확실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선거 판세로만 보면 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을 좀 더 강하게 불게 만들어서 열세 지역에 있는 지역들도 우세 지역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용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곳이죠.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원래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이 민심, 화나고 분노하는 민심을 잘 반영해서 선거에서 우세 지역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용산에서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정권 심판을 얼마나 강하게 부르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정권 심판론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전체 바람이 정권 심판론으로 불어야만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용산을 첫 번째 공식 선거 운동의 출발 지점을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원래 공천 초기만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론이 좀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조금은 힘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정권의 그 기간에 딱 중간에 있는 중간 선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을 견제하거나 심판하겠다라는 프레임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사실 그 사이에 그 민주당의 공천 내홍 국면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가려 있었던 측면이 있고, 뭐 또 혹은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좀 마땅치 않은 여러 가지 좀 처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좀 불을 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이것을 치러내야 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오늘 그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정 넘어서 대부분의 뭐 제3당들까지도 어떤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상당히 여유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10시에 출정식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용산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렇게 속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항을 본인의 지역구가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밀착해서 바닥부터 원희룡 후보가 지금 다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 지원 유세를 하더라도 마음은 개항을 해서 떠나지 못하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출근길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출근길 인사를 새벽에 이제 저기서 출발을 하고 용산역 돌아서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동작,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제 퇴근길에는 또 개항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패턴은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역구도 챙기고 전국도 돌아다녀야 되고 힘들긴 할 것 같네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서 또 이재명 대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급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가 와서 이제 지원 연설이나 이런 거 해주면 이제 엄청나게 힘을 얻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돌아요. 뭐 전국을 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계양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정 다 끝나고 밤 되면 꼭 계양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도 챙겨야 돼요. 당연하죠. 본인의 당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원희룡 후보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 이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본인 지역구 가야죠. 그다음에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그 대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때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성동갑 지지 유세에서 앉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란색 점퍼를 또 입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갈등으로 비춰졌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비춰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도 나오셨고요. 임종석 아까 말씀하신 전 실장도 와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또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사실 그동안 공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갈등 요소로 비춰져 부분들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봉합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도 이제 하나가 돼 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저 모습 또 아까 뭐 말씀드린 정세균 총리도 전 총리도 왔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그동안 쓴소리하고 반대 입장 냈던 분들이 이제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권 심판을 더 강하게 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팔은 서로 껴안고 있고 입은 웃고 있으나 그 속내는 어떠할지 글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원팀이 됐다, 뭐 봉합이 됐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일단 함께 나와서 손을 잡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좀 뭉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나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봉합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으로의 일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총선이 지난 다음에 뭐 여러 구도들이 또 새로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임시 봉합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표출될까?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승기를 잡은 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물론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아마도 151석 과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151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 과반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승기를 잡았단 말은 그런 분위기 예를 들면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절박하게 그리고 늘 진다는 마음으로 한 5% 뒤지고 있다 이런 정신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찬 총리의 말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칫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 느슨하게 하는 또 경계를 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낙관적 전망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어렵다, 힘들다, 지금도 뒤지고 있다. 이런 자세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그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자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200석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뭐 한 분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물론 뭐 내부에서 뭐 여러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뭐 아주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반드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공동선대위원장들끼리 좀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좀 센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151석을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면은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좀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 분이 좀 강원 전략을 함께 구사하면서 어떻게든 좀 지지층을 더 결집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자 도생 제3지대라고 했습니다. 뭐 제3지대 하면 다른 당이 원래보다는 녹색 정의당이 떠오르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해졌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이 이 빗속에서 3번 절을 하면서 많은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과거의 정의당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그 지역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냈죠. 냈죠. 네. 민주당도 있고 3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국민의힘하고 그런데 이제 지지율로만 보면 물론 뭐 지지율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가졌던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절박감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에서 출정식을 한 것도 심상정 의원을 어떻게든 당선을 시키겠다는 녹색정의당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지층들이 강하게 지금 양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도 사실은 이제 뭐 정권 심판론에 강하게 또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3지대라고 중간자적 성격이 있는 신생 정당이나 아니면 녹색 정의당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두 거대 양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녹색 정의당. 뭐 절실할 때는 사람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색정의당의 형편이 녹록치 않은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가치를 좀 봐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의 가치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뭐 여성이나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이들을 대변하는 당이 우리 당이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제3당의 사선 의원은 본인이 유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5선 의원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이제 좀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이제 경기도 지역의 의석수가 한 석이 늘어서 60석입니다만 요 전번에 21대 총선에서도 59석 가운데 그 7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었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 한 석이 이제 심상정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맨 땅에 큰 절을 올리면서 네.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여러 논란이 또 후보자들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1번이면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박은정 후보인데 부부재산이 1년 사이 40억이나 늘었고 또 이종훈 변호사 남편이죠. 남편이 이종훈 변호사는 다단계 업체를 변론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제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 이분의 이런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관 예우잖아요, 결국은. 네. 아니라고는 만약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수사했던 대상자들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을 변호한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도덕적인 문제죠.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그러면 후보냐? 후보는 아니에요. 네. 박은정이라는 후보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후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아하. 근데 이제 후보의 남편인데까지 이러면 연좌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조사해서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약간 좀 지나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행동은 도저히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에요. 특히 이제 검사로서 일하고서 그 정관이 받았던 예우를 받는, 물론 본인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수사를 담당했던 그 분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변호하는 입장이 있었으니까 예. 도덕적으로 저는 뭐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게 박은정이라는 후보가 있으면 이건 큰 문제지만 알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한 것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연좌제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자녀의 뭐 입시비리라던가 병역이라던가 혹은 지금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부 검사예요, 이 두 분은. 박은정 검사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1번이지 않습니까? 1번이라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본인 자신조차도 지금 대검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또 검사직도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남편 이종근 검사장이죠. 서부지검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로펌이 법률사무소 계단이에요, 계단. 제가 오늘 그 저녁 때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트래픽 과다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2016년에 검찰청에서 최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블랙벨트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1급 공인 전문 검사. 근데 무엇의 전문 검사냐? 다단계 수사에 있어서 전문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사 기술을 활용해서 나오자마자 전관 예우를 이용해서 1년에 41억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피해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서는 또 피해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를 변호를 해서 수임료가 뭐 22억을 넘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검사를 했던 친문 검사 시절에 그 검사들이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조국혁신단의 1번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1번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조국 그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입만 열면 했던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관 예우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국 대표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양무석 후보에 대해서 재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이거는 양문석 후보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본인의 중요한 건 설명이? 네. 20대의 이제 젊은이가 딸인데 본인의 딸인 젊은이가 11억이나 되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잖아요. 수입이 없는 사람 물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당시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소득이 없었던 20대 그 대학생 딸이 11억 원을 더군다나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분명히 사법적으로 판가름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막말에 이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히 거취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